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다 보면 더 큰 시너지가 생기고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진혁 씨와 저와의 시너지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유현 씨의 차분함과 또 엉뚱함 그리고 저의 에너지가 합쳐져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PD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자, 네. 성격이나 성향이 다르더라도 서로 이 다른 점이 모여서 오히려 더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시너지인데요. 자, 오늘 여의보감을 찾아주신 두 분도 그런 시너지를 내는 분입니다. 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의보감 오늘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강형원 교수님 그리고 대한여한의사회 최유경 학술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초반에 좀 프로필을 보니까 두 분 다 후학 양성에 굉장히 힘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대한여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서 힘을 모으셨다고 들었는데 강 교수님, 이 대한여한의사회와 어떤 일을 함께 하신 건가요? 네. 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한의 지원 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기존 치료 외에 심리치료 영역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최유경 교수님께서는 지금 대한여한의사회에서 학술이사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자, 어떤 계기로 이 강 교수님과 함께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희 여한의사회에서 이제 사업이나 봉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 또 이제 소수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심리학적인 또 신경정신과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들이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한방 내과 전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경정신과 교수님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치료와 한의치료를 접목해서 우리 한의 임상에 뿌리내릴 수 있게 굉장히 많은 학술적인 연구들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분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한의사들 사이에서 또 우리 저 한의과대 학생들 사이에서 뭐 이제 심리적으로 뭐 괴롭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수님 찾아가서 좀 상담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여한의사회에서도 그런 교수님의 학술적인 부분 그리고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따뜻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교수님께 의뢰를 드리고 또 이제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두 분 다에게 이 따뜻한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최 교수님께는 뭔가 진취성이나 적극성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강 교수님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고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두 분 다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라우마와 신체 증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럼요. 네,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트라우마를 좀 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기억을 좀 되듬어 보면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예전에는 많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라우마란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 교수님, 트라우마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외상 혹은 이제 외상 사건을 말하는데요. 네.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게 심리적 상처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라우마 사건과 또 스트레스 사건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트라우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적 안정에 위협이 되는 엄청난 재난 혹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심리적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알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 커다란 심리적 상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트라우마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단번에 일회성으로 오느냐 아니면 반복적으로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회적, 단회적 외상이라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반복적 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회적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 재난이나 뭐 교통사고나 뭐 큰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겪고 넘어가는 경우를 일회성 외상이라고 그러고요. 반복적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특히 이제 가정 폭력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학대를 네. 당한다거나. 그렇죠. 네. 네,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반복적 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또 사람이 관여되느냐 안 관계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간 애적 외상, 그다음에 인간 관계적 외상 이렇게 나눠지기를 하는데요. 인간 애적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자연재해, 지진, 홍수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생명이 앗아가고 또 그걸 목격하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례고요. 네. 그다음에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쟁, 뭐 테러, 폭력, 그다음에 가정 내의 그런 폭력, 네. 강간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인해서 뭐 화재도 될 수 있고요, 교통사고도 여기에 대한 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외에 애착 예상이라고 하는 분류가 또 따로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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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착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편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모 양육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외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 뭐 보살핌, 그리고 뭐 따뜻함,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독거림 네. 이런 것들이 결핍돼서 그냥 자라버린 경우도 외상이 될 수 있고요. 네. 혹은 적극적으로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폭력, 그죠? 대표적인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방임, 방치 이런 것도 다 외상에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예. 애착 외상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를 발생 횟수와 그리고 대인 관계의 그 기여도 이렇게 해서 지금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흔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떤 진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진단 분류는 이제 광범위한데요. 네. 우리가 네네.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네. 정신과 분류에 의하면 그것을 트라우마 혹은 그 스트레스 관련 장애라고 해가지고 5개 범주로 이렇게 네. 나눠집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긴 1개월 이내에 발생해서 1개월 이내에 끝나는 것을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1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PTSD,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거 외에 아까 이야기했던 애착 예상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성 애착 장애, 탈 억제 사회 관여 장애. 이것은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나타나고 혹은 낯선 사람에게도 금방 안기고 친숙한 척하는 시설 기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일반적인 스트레스 적응 문제로 나타나는 게 적응 장애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직을 하거나 학년이 바뀌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해서 군대에 들어가거나 네. 해서 적응이 안 돼서 나타나는 게 적응 장애.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이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트라우마도 넓게 보면 스트레스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최 교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이제 강 교수님께서 트라우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사실 커다란 그런 트라우마 이외에도 일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 그리고 또 뭐 물리적인 자극, 뭐 화학적인 자극, 또 이제 어떤 온도의 변화라든지 또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스트레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트레서들을 뇌에서 우리가 딱 인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체 반응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변화들이 결국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코티졸 들어보셨죠? 네, 스트레스 호르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 코티졸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그런 네. 호르몬들, 또 아드레날린, 도파민, 뭐 세로토닌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 또 이제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갑상선 호르몬도 이제 외부의 자극에 대응해서 신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대응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신적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 몸 신체에 변화가 생긴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기절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이런 그 상황을 좀 우리가 몇 번씩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이런 기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절을 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계가 급박한 어떤 그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 이제 확 열받거나 그러면 이제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뭐 혈압이 오른다거나 가슴이 막 뛰기도 하고 막 손이 벌벌 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신체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신체 그 신경계의 어떤 변화들이 유발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신경계의 변화 말고도 우리가 내부에서는 내분비계가 즉각적으로 또 작동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코티졸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이제 그 이 내분비계는 독특한 것이 그냥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신에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이제 뇌에서 어떤 자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이제 뇌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뇌에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런 이제 부위가 있거든요. 네. 이제 내분비 기관의 어떤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분비계의 센터에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또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또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축을 만들어서 서로 굉장히 그 정보들이 이제 주고받나요? 주고받고 피드백을 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체의 변화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브레인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그런 축 말고도 이 내분비계는 서로 내분비 기관들끼리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졸 호르몬이 막 많이 분비가 됐다 그러면 그 코티졸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채로 오래 지속이 되면 뭐 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성선 호르몬 또 나가서는 그런 당대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서로 연결이 돼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뇌에서 이상을 감지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인체의 시스템들이 를 통해서 신체 반응이 즉각적이고 또 연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하고 신체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경계와 내분비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 텐데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는 말과 또 동시에 많이 쓰는 게 PTSD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PTSD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은데 자, 좀 더 자세하게 이 PTSD와 이 트라우마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강 교수님? 네. 그 트라우마를 당했다고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다 PTSD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트라우마는 이벤트, 사건이고요. 네. 그것을 내 몸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PTSD,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인생에 있어서 한 절반 정도가 한 번 이상은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PTSD 진단을 내려서 네.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가는 퍼센티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앓고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PTSD로 진행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질적인 부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자와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갖는 경우 그런 경우는 트라우마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요. 네. 트라우마가 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증상으로까지 네. 이완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적 지지 기반인데요. 네. 사회적 지지 기반이 높을수록 PTSD도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 트라우마를 겪어서 한 30% 정도는 PTSD로 갔더라도 저절로 회복이 되고요. 네. 또 한 40% 정도는 경증으로 가고 20% 10% 정도는 증상으로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환자들의 특징이 사회적 기반이 좀 부실하고 좀 힘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 교수님 주변 지지라는 게 그럼 뭐 친구 관계나 뭐 동료라든지 뭐 이런 거 가족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이런. 그렇죠. 네네.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모, 아. 그다음에 그 가족. 네. 그다음에 그게 없으면은 옆에서 뭐 종교적인 그런 시스템이나 네.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돌봐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네. 그래도 애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예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라우마도 그런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그 비온 후에 그 땅이 굳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듯이 그걸 딛고 성장에 그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애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아, 네네. 그리고 똑같이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게 되면 그만큼 또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최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제2의 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장인데 이 장 건강이 또 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신체와 정신이 굉장히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증거가 우리가 장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장에는 크게 이제 두 개의 신경층이 있어요. 이제 횡으로 하나, 정으로 하나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잘 연동 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이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근육층 사이에 신경총이라고 하는 이제 신경 세포체들이 쫙 이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신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경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두 개 신경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경 세포체들이 굉장히 많이 또 서로 굉장히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또 바로 미주신경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인지한 정보들을 뇌로 바로 연결을 해주고요. 또 그러면 이제 뇌에서 또 미주신경을 통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조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상한 음식이 우리가 들어왔다 이러면 어떤 화학적인 문제들을 딱 감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팽창도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감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뇌로 그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왜 이제 뭐
뭐 잘못 상한 음식을 먹었다거나 네. 이제 네. 그러면 또 바로 이제 그런 화장실을 화장실 가야 한다거나 뭐 그렇게 그리고, 네, 맞아요. 되고요. 네. 또 이제 뭐 이제 반대로 뇌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도 이제 장으로 장 운동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분이 나쁘거나 막 이제 뭐 긴장하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배가 막 아프면서 화장실을 가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장하고 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장이 편해야 뇌도 편하고요. 뇌가 편해야 장도 편합니다. 아, 네. 자, 이 오. 속이 편해야 뭐 만사가 잘 된다 이런 그 옛말도 있는데 네. 다 아마 이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장 안에 사실 우리 세포 말고 또 다른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장내 미생물 아닙니까? 네. 요즘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도 많이 익숙해졌는데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뇌 건강, 나아가서는 우리 어떤 전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장과 뇌 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인데요. 이제 장내 세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져서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또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장내 세균이 진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장내 세균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가바나 뭐 세로토닌 같은 그러니까 뇌에서 직접 작용하는 그런 물질들을 얘네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들을 이 장내 세균들이 거의 80% 이상을 이제 장내 세균들이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이 브레인에 직접 작용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에 특히 이런 물질들은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도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뇌율의 영양인자라고 BDNF라고요. 요새 아주 핫한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들 또 단죄지방산 또 사이토카인 생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제 전체적인 염증이나 이런 거를 제어하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저 한약이 이런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그러니까 유산균만 먹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이 유산균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장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저희 한약이 그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 건강을 비롯해서 우리의 신체 건강을 잘 지키게 되면 트라우마와 같은 심신증의 치료도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최 교수님 어떤가요? 이제 장 치료만으로 심신증을 치료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심신증을 접근할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환자를 케어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장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뇌에서 어떤 이제 장에서 뇌로 이렇게 무한 루프를 그리면서 서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시그널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잘못된 시그널이 거기에 주어지게 되면 이 순환 과정이 악순환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앞서 정신과 신체는 하나다. 따로 떼어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 신체적인 그 치료도 함께 병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건 강 교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트라우마, 특히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현상이 내가 표현하지 못할 때는 몸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건들지 않고도 스트레스를 건들지 않고도 트라우마를 건들지 않고도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침, 뜸, 말씀드린 대로 한약 이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심리적으로 기공이나 명상, 한방정신요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것도 병행해서 치료하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한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의 심리 치료의 특징이 어떤 건지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의원에 가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모든 게 시작부터 끝까지 터치로 이루어집니다. 네. 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안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 절대적인 게 안전, 안심 이게 확보가 돼야지만 그 다음 치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의 치료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서 굉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자기 주도적으로
균형 조절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정기, 괜찮은 기운들을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심신의학적인 내가 힘들었던 것이 몸이 기억하고 몸으로 표현된 것을 신체적으로 해소시켜 줬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심신의학적 접근의 원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한의치료의 심리치료의 중요한 그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강 교수님, 저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게 이게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이제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불편하다 얘기를 하다 보면 꽤 대화를 오래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장님이 제가 어디가 아픈지 혹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어떤 치유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제 분석한 연구 보고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좋은 기법이나 음. 메서드, 방법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입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괜찮은 부분으로 자기가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30%에 해당이 되고요. 네. 40%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치료자의 자세, 치료자가 어떻게 그분에게 다가서는지, 품성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30%입니다. 메서드가 아까 말했던 그 방법적인 게 15%고요. 네. 15%는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은 가봤더니 그 강영훈한테 가봐. 좋은 소문 듣고 저한테 오는 거하고 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관계성이 있잖아요. 네. 30%, 40% 환자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그리고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세, 그래 품성 이런 것들이 치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관계성, 좋은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주고 네. 공감해주고 거기에서 진맥할 때 터치해주고 복진할 때 터치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치료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것의 바로 기본이 대화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또 네. 앞서서 시작할 때 문을 열 때 시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치료자와 환자 간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트라우마 그리고 트라우마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인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어려운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자, 첫 번째 주제였던 트라우마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트라우마 환자 중에서도 성폭력 환자는 특히나 증상을 심하게 앓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여한의사회에서 이런 성폭력 트라우마 환자를 위해서 2019년부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자, 성폭력 피해자 한의 의료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성폭력 피해자 한의 의료 지원 시스템은 아직 구축된 상황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사업 책임자로 있고요. 저희가 수년 동안 이 방면에서 교육, 연구, 봉사 영역에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데이터도 이제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지금 봉사 파트가 지금 말씀하신 의료 지원 사업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네. 네. 이제 전국에 130여 개의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폭력 상담소의 연합체인 전성협에서 이제 한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에게 이제 저희 여한의사회 쪽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여한의사회에서 이제 여한의사회 이제
이제 회원들 중에서 이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가 가능한 그런 네. 한의원들과 1대1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거기서 안전하게 2차 피해 같은 거 이제 신경 쓰시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런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성협하고 이제 논의를 많이 거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규모가 좀 작더라도 뭔가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그러니까 이 한의 치료가 제대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의사들에게 이제 그 한의사들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만성적으로 이제 신체 증상으로 괴로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저희 한의 치료를 좀 필요로 하세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뭐 상담만으로 또는 그냥 뭐 이제 뭐 약물 치료만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네. 오랫동안 이제 피해자 지원을 해오신 전성협의 그 종사자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한방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회 단체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도 같은 여성으로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강 교수님께서 이 성폭력 피해자 치료 지원을 위해서 트라우마 치료 매뉴얼을 지금 만드시고 또 보급하시는데 힘쓰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원래 우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알아차리는 힘,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인간 존재 자체로서의 사랑적 존재, 존재론적 사랑, 러빙 빙네스라는 개념으로 두 가지 그 힘에 근간을 두고 만든 ML의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한의학적인 내용과 결합을 해서 트라우마 치료의 그 4단계 이론을 구성해서 매뉴얼을 만든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ML 심리치료 기법. 네, 그리고 이게 트라우마의 치유 4단계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트라우마 환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장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어떤 기법이 아니라 네. 첫 번째로 해야 될 단계는 안심의 장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네. 내 혼자서 할 수 없는 단계에 망가져버린 내 상태에 대해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은 안정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네.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가 없는데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기억이나 감정, 힘든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치료자와 함께 흘러보내는 단계에 전입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흘러보내는 단계에서는 혼자 모든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 안전의 장이 확립된 그 속에서 같이 흘러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꼬랑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내가 정말 그 손대기 싫은 뭐 꾸중물도 있고 못에 박힌 그런 그 여러 가지 광목들도 흘러나오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간이 가면서 흘러보내야 될 겁니다. 네. 그걸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뚝을 두고 뚝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의 관계성을 확립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흘러보내는 것은 나의 감정과 기억들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대부분 환자분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흘러보냄의 결과로서 받아들이게 되지 제3자가 주변에서 이제 그만 좀 받아들여. 이제는 이제 잊어. 이렇게 하는 것은 폭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받아들임이 이루어지고 네.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트라우마조차도 내 안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없애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 남아있지만 나의 다른 부분과 하나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안전의 장애 구축을 하고 흘러보내고 또 받아들이고 통합한 이 네 단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말씀해주신 이 4단계가 진정한 의미의 트라우마 극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저는 그 궁금한 게 모든 병은 다 초기에 잘 잡아야 되잖아요. 이 트라우마도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트라우마가 왔을 때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냥 나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나중에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급성기에 왔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트라우마 증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리는 게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영영 못 회복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제가 극단적인 상태로 매몰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다라는 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 예.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반응을 하는 거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이것을 구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누군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옆에 있어줘야 되고 이때는 뭔가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섣부른 위로, 어설픈 뭐 그런 것들로 막 그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냥 트라우마에서 극복하는 방법 책을 사주는 사람도 봤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한 큰 그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요? 분노를 야기하는 거죠. 이게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네가 뭘 어떻게 안다고 나한테 이런 걸 선물해? 맞아요. 네. 네가 경험해봤어. 이런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게 더 많고요. 이때 2차적인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게 대부분 이때 일어납니다. 급성기 때. 조심해야겠군요. 네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은 해줄 수 있는 것은 신체적인 피로에 민감하게 해주는 것. 여기서 심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큰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되고 흘려보낼 수 있는데 회복될 때 보면은 신체적으로 망가져버린 상태에서 더 힘들어지는 거 많거든요. 네. 그때는 새끼 밥 먹게 해주는 거,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네네. 뭐 그때 큰 환자분들이 그런 게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트라우마 급성기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들으면서 생각 드는 것이 정말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트라우마 환자의 진료나 치료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만약 한이 의료 지원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봉사 차원의 그런 이제 의료 지원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이제 여한의사회가 그 적합한 한의원을 연결해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네. 교수님 말씀하신 그 MNL 심리치료라든가 또 이제 침, 뜸, 부항, 뭐 아로마 요법, 뭐 이제 추나 요법, 한약 치료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저희가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봉사 형태의 경우는 저희가 사실 많은 고민 끝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의료 봉사라고 하면 이제 소수의 의료진이 이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뭐 진료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환자를 이제 이렇게 모여 있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분들은 성폭 피해자의 경우는 뭔가 본인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분들을 1대1로 한의원으로 가서 안전한 장을 구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이분들이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봉사 과정이 이렇게 좀 새로운 형식이기도 하고 또 개개인의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인 문제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막 빠르게 막 그렇게 막 신속하고 이제 대규모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신속성이나 효율성만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급하게 다가가지 않고 작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단단하게 그렇게 이제 가능한 방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이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성협에 신청을 하면 한의 의료기관에서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점,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폭력 트라우마 환자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가 갖는 장점은 뭐가 있을지 이건 강 교수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그 사건을 가지고 트라우마 사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타나는 현상, 신체적인 현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트라우마 환자분들의 특징이 온몸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요. 그런 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렇게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침이나 뜸이나 뭐 부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체적으로 풀어주면 네. 마음도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의 치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 다 지금 트라우마 환자 치료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잖아요. 환자들한테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됐나요? 네,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래된 그런 신체 증상으로 힘든 경우에는 이제 검사에도 뭐 특별한 뭐 이상이 나오지 않고 그런데 몸은 여기저기 막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경우에 어떤 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지 난감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어느 과로 이제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가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과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네. 그런데 이제 이 여한의사회에서 개런티를 하는 그 트라우마 인포메이티브 케어 한의원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면 굉장히 일단은 안심이 되고요. 네.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그런 한의학적인 치료들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그 내가 힘도 많이 생겼고 증상도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네. 이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제 성폭력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특히나 이 여한의사로서 갖는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여한의사라서 갖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남자 그 원장님들의 경우도 이 트라우마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제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우리 강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네. 이제 성폭 트라우마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성 치료자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한의사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젠더 문제에 대한 감수성 차원에서도 저희가 좀 유리한 면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 게 이 성폭력 환자들을 포함하는 트라우마 환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 교수님? 강 교수님께서 강 교수님. 강 교수님.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네. 네. 그 트라우마 환자분들은 인격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오고 또 망가진 상태로 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이 세상에 적응도 못할 것 같고 어떻게 살지도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 사랑입니다. 예. 여기서 심리치료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그 보살핌이 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네, 네. 사회적 지지 기반이 무너졌을 때 더 애우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여한의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심 갖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 환자분들에게 명상 가운데서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네.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도 있는데 컨택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도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엄청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모든 가치나 의미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이게 망가졌던 인격이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표현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뭐 트라우마 환자든 인간이 다 원하는 게 아닌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것을 느끼기를 가장 원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성폭력 피해자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활동을 또 전개해 나가시고 또 확대해 나갈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폭력 피해로 이제 만성적으로 어떤 신체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런 의료기관을 찾는 것 자체가 의외로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사건화가 된 경우, 이제 고소를 한다거나 해서 사건화가 된 경우는 국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법적인 것들, 이제 법률적인 거, 또 제도적인 거, 뭐 또 의료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진행이 된 경우, 또 이제 사건화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한의사회에서 주축이 돼서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원을 이제 모집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저희가 양성을 하기도 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1차 진료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피해자하고 이제 한의원을 그러니까 소소하게 이제 케이스 이렇게 연결을 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규모를 확장시켜서 이제 한의계 전문 인력들을 최대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고요. 그런 인력들하고 이제 전국에 퍼져 있는 이 상담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저희가 만들 계획이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각 지자체 담당 부서나 한의사 협회의 지부하고도 코워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차 진료기관이 어떤 이제 네트워크가 저희가 구축이 되면 피해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아서 여기저기 전전하지 않아도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믿고 갈 수 있는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저 한의원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1차 진료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이분은 좀 더 다른 치료나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상위 의료기관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면 이분들의 미충족 의료가 조금이라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의료인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도 이런 그 사업의 규모가 확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고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성폭력 피해자 한의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교수님과 함께 트라우마 그리고 성폭력 한의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환자, 어떤 피해자에 대한 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오늘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